요즘 눈 뜨면 이제 핫한 게 암호화폐죠. 네, 비트코인 가격. 이거는 뭐 제 심중입니다만 이미 대통령 선거 후보 기간 중에 비트코인을 왕창 사놨을 거라고 봐요. 트럼프 캐릭터, 머스크 캐릭터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딱 2년 뒤에 아주 쿨하게 빠이빠이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 있다면 단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일 텐데요. 지난 7월에 공개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요. 1억 3,2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하면서 트럼프 당선에 한몫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역시 당선 직후에 그를 1등 공신으로 치켜 세우면서 화답했는데요. 말에서 그친 게 아니었죠.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공동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양측이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정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기차를 포함해서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친환경 기조 다 뒤집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가. 그러면은 전기차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도대체 머스크는 왜 이 트럼프와 저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할까? 그 속내가 무엇일까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미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에게 기부한 것이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이 관점에서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런데 지난 1993년 이후로 네. 미국의 유력한 기업들 또는 유력 기업의 오너들이 미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들 또는 정당에 기부했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때문에.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미국의 공식적인 통계들을 기반으로 봤었을 때 93년도부터 2005년 전까지 중국 때문에 미국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많은 기부를 했던 회사 1등은 AT&T고요. 2등이 보잉입니다. 좀 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중국 입장에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자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교역에 커다란 허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중국도 미국 대통령 후보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한 것처럼 정치 자금을 기부해서 우리 좀 잘 봐달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 중국 기업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오히려 반발만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관료들과 지자체에서 선택했던 선택지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략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 중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페이버를 많이 줄 테니 너희 대통령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그걸 지금 네가 가서 말려줘. 이러한 논조인 거예요. 일종의 로비스트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3년도 이후에 중국에서 가장 개혁 개방을 많이 할 때 그걸로 인해서 가장 번성할 사업의 영순위로 꼽히는 게 이 통사거든요. AT&T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의 대표적인 성 몇 군데에서 사업권만 따와도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런 제안을 했고 AT&T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특히 통상과 관련돼서 관세와 관련돼서 중국을 허들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적극 해줬고요. 그 대가로 중국의 일부 성에서는 이 통사 사업권을 준 것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AT&T가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냥 로비는 로비대로 해주고 탈탈 털린 거예요.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본격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 나왔을 때 항공 물류라든가 운송의 비율은 급격히 높아지겠죠. 그럴 때 초입에 주력기가 보잉, 에어버스 중에 어느 걸로 결정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력기가 보잉으로 결정이 되어야지만 전후방 산업인 항공 정비업이라든가 항공 교육업이 그 표준기가 돼서 그걸로 형성되거든요. 그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보잉사도 중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는데 역시 중국 정부가 행했던 스탠스는 보잉 절반, 에어버스 절반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00년대 이후 들어서 중국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나 정가에 로비를 하려는 기업들은 많이 잦아들었죠. 한번 신뢰를 잃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계에서 소문 다 난 거예요. 중국 위해서 돈 줘봤자 소용없어. 이게 난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미국 내에서 중국을 위해 로비해주는 사람도 없어지다 보니까 대중국 강경 노선이 훨씬 더 부스트를 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막차를 탄 게 트럼프라고 보여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의 주력 산업인 테슬라, 네.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의 3분의 2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따라서 테슬라 차가 잘 팔리려면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전기 자동차가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게 해야 되고요. 네. 더 나쁘면 불매운동 같은 거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슬라의 주력 공장 중에 하나는 중국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테슬라라는 그 회사는 생산도 소비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당연히 본인이 중국의 대미 전선의 마중물, 게이트웨이 역할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기부했는데 네. 정작 트럼프가 제일 먼저 난 전기차 보조금 그만둘 거다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 나도 괜찮아요. 저는 뭐 우리 테슬라에 큰 피해 없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럼 왜 돈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가져가려는 행보 중에 가장 영순위로 처리해야 될 건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급격히 나빠졌을 때 네. 중국에서 네. 미국산 반미 운동 생기고 불매 운동 생기면 테슬라 자동차는 곤두박질 치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버퍼 역할을 하려면 네. 중국 관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네. 미국 정가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당연히 누굴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론 머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비의 결과는 미국만을 위한 포석은 절대 아니고 미국 플러스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의 어떤 상황이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는 어쨌든 가장 선발주고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세액공제 안 해주고 보조금 안 해줘도 우리는 그래도 경쟁력 이미 있어. 흑자낼 자신이 있어. 조금 피해는 가겠지만 크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머스크가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거기 상하이인가요? 네. 상하이 공장이 있고 또 지난 3분기 보니까 거의 한 25만 대 팔았더라고요. 맞아요. 중국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이제 비즈니스가 되니까 시장이 되니까 양쪽 다 놓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세액공제 보조금을 폐지한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테슬라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사실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괜찮아. 뭐 이런 거죠. 국내 시장만 일단 본다면. 예.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중국이 정말 급해지면 이런 딜도 들어올 거예요. 실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다르거든요. 이번에 다들 아셨겠지만 금권 선거가 당연히 판치고 정당화되고 그러면 대놓고 아마 중국 관료들이 이렇게 딜 들어올걸요. 일론 머스크한테. 우리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전기차를 전부 바꿀 때가 됐는데 전부 테슬라차로 바꿔줄게. 그러기 위해서 네가 저 트럼프한테 요 부분의 관세만큼은 좀 낮춰달라고 아니면 약간 유예해달라고 얘기 좀 해줘. 네. 충분히 그런 교섭력을 가진 사람이 돼버렸어요. 따라서 미국에서 일정 부분 차가 조금 덜 팔린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커버 칠 수 있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본인은 나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국내적으로도 크게 잃을 거 없고 중국 시장만 생각한다면 트럼프를 계속 구슬려야 되는 상황. 근데 그 중국과 그러면은 머스크가 어쨌든 신뢰관계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 번 중국 뭐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그 신뢰관계가 오래 갈까요? 저는 오래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철저히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보고요. 일론 머스크도 이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따로 한다는 건 점점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서서히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전 세계 표준이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을 정도까지 각각으로 진화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나머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시장 하나 있을 거고 중국산 자동차가 뻗어나가는 또 시장이 하나 형성될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의 시장을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선 미국의 시장을 놓치고 중국에서만 비즈니스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시장을 연착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나름대로 벌 만큼 벌었고 이제 엑시트도 된다는 시간을 벌려는 목적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 뒤는 다음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중국과의 신뢰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구성한다. 중국과의 뭐 어떤 미국과의 갈등을 본인이 다 중재해서 다시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중국 자체는 BYD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 중심으로 커갈 테고 그럼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약간 시간을 벌면서 안전하게 이스케이프하자 약간 뭐 이런 느낌?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잃어버리는 게 없는 카드네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렇죠. 사실 저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어도 네. 해리스는 원래 친환경 자동차를 지향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입장에선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 정말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판세 속에서 보험을 들어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더 영리한 선택이었을 수 있네요. 네. 왜 하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선택했느냐 했었을 때 사실 트럼프를 선택했을 때 훨씬 보험의 성격도 많은 거죠. 예. 해리스는 어차피 이쪽으로 갈 사람이니까 보이니까. 예, 친환경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리하네요. 역시 그 머스크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항공 산업으로 좀 가볼까요? 어차피 뭐 일론 머스크가 워낙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부터 어떻게 갈까? 뭐 스페이스X나 여러 가지 시험하려고 할 때 그렇게 규제 기관에서 말리고 못하게 하고 막 못 본 척하고 해가지고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발 이 규제 좀 없애자. 저 쓸데없는 공무원들 다 없애버려. 막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트럼프도 또 재밌는 게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일기 당시에 우주군을 창설했었죠. 네. 그래서 뭔가 코드가 맞는 것 같은데 우주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또 스타링크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규제만 없애려고 한다면 그냥 돈 주고 규제 좀 없애주세요 하고 끝내도 될 텐데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를 바꾸는 거에 선봉에 서겠다는 걸 했잖아요.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스페이스X 설립할 때 하나 느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스타링크 사업도 하고 스페이스X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스타링크 사업을 하려면 인공위성을 2만 개 가까이 올려야 되는데 인공위성을 2만 개 가까이 올리는데 왜 이렇게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우주 발사체가 비싼 건데 일회용으로 쓰기 때문이다. 다시 또 만들어서 또 올리고 또 버리고 하다 보니 비용이 그래서 비싸다. 그럼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건 없는 겁니까? 했더니 그게 없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알려진 일론 머스크의 이력 중에 스탠퍼드 대학의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물리학에 합격을 했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우주광이었기 때문에 뭐 환타지 소설뿐만 아니라 SF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고 우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주는 자기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박사까지 들어갔는데 이틀 만에 자퇴했어요. 그냥 난 지금 우주 관련해서 물리학 박사를 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이틀 만에 자퇴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자기가 동경했던 그 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거기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쪽에 그 뭐라고 학우들이 얼마나 쟁쟁하고 우수한 애들이 많은지 알아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거 하나도 개발을 못했다고요? 의구심이 있었던 찰나에 알고 봤더니 그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요즘 시즌이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예산 따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근데 우리 둘이 나사 직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의 목표는 나사라는 공공기관, 우주항공청을 더 권위 있고 다른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위상이 높은 걸로 만들려면 우리 예산을 많이 따와야 돼요. 예산이 1순위죠. 1순위. 그렇죠. 그래서 사업도 늘리고 TO도 많이 따와서 직원도 늘리고 그래야 기관의 위상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둘의 고민은 간단합니다. 작년에 우주발사체 5개 띄워 올렸는데 올해는 8개, 10개 띄워 올릴 수 있는 사업 계획 세워서 예산 신청하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사 직원이 찾아와서 저희가요 올해는 우주발사체 띄울 예산 하나만 주시면 돼요. 저희가 그동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주발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5분의 1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세계 탑 티어의 그 엔지니어들이 머릿속에 구상하는 게 돈을 더 쓸 것만 생각하지 코스트 이펙티브한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야 이게 기관의 미션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 우수한 애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마저도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비즈니스 할 때 비즈니스 편하게 하는 제도만 바꾸려는 게 아니라 공공 부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도 본인이 느낀 게 있어서 그것까지 바꾸겠다고 직을 달라고 한 거죠. 그거는 뭐 어쨌든 합리적인데요. 네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산 더 따낼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능 낭비인 거잖아요. 근데 걱정도 돼요. 사실 회사는 효율성을 관점으로 운영해도 돼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고요. 기업 경영의 그 로직을 국가에 도입하겠다는 건데 국가라는 거는 효율성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어요. 형평성, 공정성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들이대서 다 효율화하는 것만 추진하겠다? 저는 그 과정에서도 분명 불협화음도 생길 거고 국가의 기능이 일부 실기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눈 뜨면 이제 핫한 게
암호화폐죠. 네, 비트코인 가격. 근데 원래는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적이었던 것 같진 않은데 네. 어느 순간 돌변했어요. 네. 뭐 최근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업이 뭐 그 비트코인인가요? 관련해서 사업 인수하는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읽은 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내 암호화폐를 뭐 이렇게 관리하는 조직을 지금 하나 만들까 여기까지 갔다고 네. 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암호화폐는 트럼프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암호화폐란 트럼프에게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이자 자신의 노후 관리의 수단까지 된 것 같아요. 노후까지. 네. 예,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거는 높은 도덕성은 아니죠. 실천력 그리고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나는 이익을 미국으로 돌려놓겠다. 이 리더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자기에게 기대하는 바도 어차피 도덕성도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트럼프의 행태도 대놓고 자신의 이익을 집권 기간 중에 챙겼어요. 네. 대표적으로 1기 때만 하더라도 외국의 국가 수반이 미국의 국빈으로 방문했었을 때 골프 라운딩을 자기 리조트로 잡아라. 아니 자기 리조트 장사를 하는 이런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제 심중입니다만 심중이 조금씩 더 드러나고 확인이 돼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미 대통령 선거 후보 기간 중에 비트코인을 왕창 사놨을 거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비트코인 시세를 올리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겠죠. 과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진 가장 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코인 쪽에 계신 분은 둘째 아들을 꼽더라고요. 둘째 아들. 네, 코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고 그걸로 얼마나 크게 부가 형성되고 발달되고 있는지 아버지께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확실히 이번에 했고 그래서 본인이 유세 기간 중에 굉장히 어그레시브할 정도로 이 코인에 대해서 진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실제 벌써 행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얘기를 또 대놓고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벌써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이게 시작이다라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제 시작이다. 예. 뭐 숨기거나 뭐 자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살까, 조직도 하나 뭐 창설해 볼까,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적극적일 거라는 신호를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달러의 영향이 있잖아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뭐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힘이 세지면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달러화가 그렇게 뭐 이렇게 힘을 잃고 이런 거를 미국 정부에서 좋아하진 않을 텐데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연관관계가? 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점점 들어오게 트럼프가 만든다는 것은 달러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비트코인을 뭔가 보편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제도권에서 내 송금이나 내 저장을 확인받고 싶지 않은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큰 축이 됐었거든요. 불법적인 거래, 또 음성적인 지출, 그리고 해외 세금 포탈 등을 숨길 수 있는 방식들, 이게 코인으로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코인이 그런 과정에서 실체를 갖게 되다 보니 엄연한 가치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도까지 커지다 보니 이젠 코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되냐면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가지고 있었던 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일부가 사라지게 되겠죠. 제도권이라는 건 관리 감독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요소로의 강점은 희석돼 버린다는 거예요. 코인과 달러의 관계는 이제 상호 대치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배타적이 아니다. 달러와 연동된 코인이 별도의 시장이 아니라 연관된 시장으로 벌써 더 크게 붐이 일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요, 어쨌든? 글쎄 저는 제 주변의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 코인을 전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단 이번 당선한 이후 뭐 1억 5천까지는 당연히 가지 않겠어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했었을 때 여기서 나눠지더라고요. 상방을 열어놓으신 분도 계셨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도화가 되면서 무한 상승은 오히려 차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달러, 금, 코인 이 세 개가 상호 경쟁 관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건 전체 부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 전체 부가 있는데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 뭐 그 다음에 주식 시장, 뭐 금, 실물 시장 이렇게만 형성됐던 게 코인 시장까지 제도권으로 오니까 여기로 돈이 흩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머지 것도 제어되게 만드는 요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 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한대로 올라가기 좀 힘들어진다. 그렇죠. 오히려 제도화되니까. 그런 식으로 전망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그 교수님이 이제 잠깐 우려를 하신 게 네. 우주개발 뭐 스페이스X 말씀하시면서 정부 효율화 이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정부 효율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2026년 독립기념일까지 그렇죠. 그 제도를 맡긴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같은 그 공동이죠. 이 비벡 라마스와미를 같이 수장직을 맡겼는데 이 조직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예산도 뭐 3분의 1 네. 줄인다. 인원도 줄인다. 네. 기관도 줄인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분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이게 미국의 이 기존에 법의 근거로 활동할 수 있는 원래 있었던 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런 위원회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일종의 특임 장관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없어요. 네. 그걸 실제 실행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아무리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수단적 여력이 아직까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대로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만약에 그 트럼프가 다른 입법 조치를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으로 이쪽에 법적 강제성까지 부여할 수 있게 해준다면 상당히 빠른 스타일로 여기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공 부분에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 인원 감축, 부처 통폐합, 불필요한 사업의 축소해서 거버넌스 부분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는 실업률 급등, 그 다음에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비즈니스하는 B2G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쪽 분야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 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뒤를 볼 것이 아니라 역사에 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역사에 남는 걸 하기 위해서는 큰 도박 또는 큰 선택,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해! 실업률 높아져도 이게 미국이 살아갈 길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메시지를 던질 줄 알아요. 네, 네. 그동안 많은 민간 부분에서 공장에서 러스트벨트에서 일했던 사기업에 다녔던 분들 그동안 저 공공 부분에서 등 따시고 배불리고 그다음에 고용 안전성 아래서 방만하게 살았던 사람들 네. 내가 해고했습니다. 네, 네. 그 예산 줄인 걸로 조만간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 충분히 그 불협화음을 넘을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 그래서 결국 요지는 뭐다? 이 새로 생긴 신설 부가 법적 구속력과 힘을 얼마나 부여받게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 뭐 6.8조 달러 정도이면 여기서 뭐 한 3분의 1 줄이면 한 2조 달러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양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나 이 공무원 수 줄이고 늘리는 건 굉장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상하원을 통과시켜야 되는 법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전히 의문이긴 해요. 네. 미국에서는 그 가끔 국가의 위기시라든가 급속도로 처리해야 되는 법안이 있었을 때 그걸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예산 조정이라는 그 트랙이 있습니다. 네네. 그 예산 조정이라는 트랙이 있었을 때는 지금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60석 이상 갖지 못한 54석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해서 이 법안 조정과 예산 삭감 이런 걸 공화당이 추진하려고 했어도 민주당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예산 조정이라는 트랙을 타고 가면 그거를 무마시킬 수가 있어요. 필리버스터도 아주 한정된 시간에서만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요를 하면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트랙이 있는데 이게 한 번 쓸 수 있어요. 그 한 번을 여기다 쓰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법안이 뭐 상하원 통과라는 허들이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여기다 힘을 싣는다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지난 1기 때 트럼프가 가장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은 네. 감세였어요. 그렇죠. 예.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감세 정책으로 전환하는 거, 법인세도 21% 이하로 낮추고 네네. 이런 거에 더 그 트랙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둘이 너무 붙어 다니는 걸 보니까 이러다가 뭔가 또 혹해가지고 네. 여기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어차피 끝날 트럼프 네. 나의 레거시를 여기서 만들겠다 싶으면 네. 일종의 뭐 긴급 무슨 발동권 이런 예. 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할 예. 수는 있을 것이다. 네. 이론적으로. 네. 실제 미국 공화당의 네. 탄탄한 지지자들 중에서는 레이건노믹스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있죠. 보수층에서는. 예, 네. 엄청난 구조조정 덕분에 미국이 다시 살아난 거지. 그때 레이건이 욕을 먹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레이건노믹스가 했던 게 작은 정부 지향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도 나도 제2의 레이건이 되고 싶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 효율화란 이름으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인력을 감축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 봤더니 분야가 군사 안보 쪽에 또 압도적으로 몰려 있다고 해요. 네. 50% 이상. 예. 그러니까 감축한 다음에 그 빈 공간을 누군가가 메워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등장한 게 인공지능 같습니다. 네.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머스크도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것 같고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인공지능과 미국 행정부의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기업인들이다 보니까 지금 기업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차용할 생각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상당히 많은 업무들 중에서는 네. 규제대로 아니면 시행 규칙대로 그 룰에 맞춰서 메카닉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뭐 보조금 수당받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면 서류 확인해서 이대로 하시면 이렇게 드릴게요. 이 메카닉한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처리하기 제일 좋은 것은 AI고 에이다. 휴머노이드까지 있는 거죠. 아, 예. 네. 특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위험천만한 일들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소방, 경찰, 그렇죠. 군인이죠. 네.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일들을 꼭 굳이 우리 생명이 담보된 사람에게 시켜야 되는 거냐? 당연히 휴머노이드에게 시켰을 땐 심적 부담감이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감도 줄일 수가 있는 네. 것이거든요. 네, 네. 바로 이런 변화까지 저는 일론 머스크가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화성까지 가겠다는 장기 계획 아래서 네. 업무를 추진하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 두 프론티어들 중에서 휴머노이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인 테슬라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부분에선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렸어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AI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가 될 텐데 네. 여기는 어떻게 다시 비집고 들어갈지 그 시간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AI는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 두 개 판세 모두 놓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일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여지, 그걸 또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이거를 정부 부문에 활용해서 네, 네. 예산 절감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네. 그 예산 절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터드렸습니다 하면 야, 이 신기술에 대한 저항감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포석으로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아마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인공지능 뭐 개발자, 전문가, 교수들이 공개 서한을 그때 바이든 행정부 보냈던 것 같아요. 이거 AI 이렇게 너무 속도전을 내면은 너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흥미로운 건 트럼프와 머스크만 대비하면 트럼프는 웬만하면 규제 다 완화하겠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또 어떤 속내인지 모르겠으나 속도 조절, 윤리적인 문제도 좀 같이 봐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어서 그 양자 간의 약간 결이 좀 다른데 어떻게 정리가 좀 될까요? 네. 인공지능. 원래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은 AI 신봉자였어요. 그다음에 오픈 AI 제일 먼저 투자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본인이 입장이 달라졌던 건 지금 AI를 리딩하는 회사들의 이름에 일론 머스크 계열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시간을 벌어야지 캐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규제를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기 시작한 그래서 것이지. 이상했어요. 예. 갑자기 윤리 얘기해서.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절에 본인이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루트가 생기면 대통령의 공약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보기 좋게 자기의 기지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공약이 어떤 상황이냐? 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그 불필요한 장애 요소가 되는 모든 행정명령을 철폐하겠다고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선거 때문입니다. 원래 이번 선거가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지능과 함께 치렀던 최초의 선거예요. 인공지능과 함께.
예를 들어서 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요. 그때 인공지능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것이 러시아 해커들이었죠. 아,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미국 내는 러시아 외교관 상당수 강제 추방하는, 이걸로 너희들 왜 해커 고용해서 미국 대선의 여론 조작을 하냐, 알고리즘 같은 거 만져서 네네. 그거 했잖아요. 네. 지난번 대선까지만 해도 사람의 손을 쓰는 여론몰이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이 알아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선거 전에 많은 이쪽 분야의 학자들이 뭘 리서치한 흔적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인공지능마다 선호하는 정당이 다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챗GPT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걸로 확인됐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로 확인됐고요. 네. 메타에서 만든 라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간단해요. 우리 가끔 선거 기간 때는 언론사에서 자기 정치 성향 확인하는 서베이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그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반복해서 물어본 거죠. 챗 GPT하고 라마에게.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표를 다 분류해 봤더니 챗 GPT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인공지능이었네. 라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인공지능이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만약에 이 두 개가 그렇게 하는 기질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만약에 유권자의 선호도에도 영향을 줬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선거 결과까지 바뀌었다라는 학술적 또는 객관적 증거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인공지능 발달을 하나하나 필터링 하는 제도가 더 많아졌겠죠. 네. 네. 따라서 지금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크게 우려할 수 있는 큰 이벤트가 이번 선거였는데 그걸 그냥 바이패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더욱 인공지능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그 기반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 이제 무한 러쉬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로 어쨌든 인공지능 최대한 개발시켜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는 거고 예. 그만큼 기술도 못 따라간 유럽은 지금 정치적으로 뭐 민주주의 위기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지만 이게 인공지능의 어떤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라는 이게 확 대비되는 상황이잖아요. 대륙별로. 이게 한쪽만 이렇게 앞서가면 유럽도 계속 규제 위주만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많은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규제 얘기를 끌고 나온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AI가 이렇게 본격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뭐 경제 쪽이니까 기술학자가 아니니까요. 네. 달러의 세상이 100년은 더 갈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도 달러가 필요해요. OTT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네.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금융, 송금, 뭐 예약 전부 미국의 앱스토어나 뭐 이런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사에 수익을 쉐어해야 돼요.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A부터 Z까지 일상생활에서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AI가 붙어진대요. 야, 우리 여행 예약을 하거나 여행 티켓팅 발권할 때 네. AI가 도와주는 그런 선도적인 앱을 우리가 먼저 하자. 사이트를 우리가 먼저 하자 하면 또 다른 데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AI, LLM 모델 갖다 쓰는 그 용도로 수수료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편의성을 더 느끼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달러 의존 구조로 더 빨려 들어가는 거죠. 중국은 자체 OS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2등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달러 생태계로 가지 말자. 네. 걔네는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 가는데 다른 나라도 지금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 벌기를 하고 있으나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거든요. 안 돼. 다 우리 인공지능 무한 개발할 거야. 이제 더 이 생태계로 가. 그런 것까지 트럼프가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달러를 더 찍어내도 달러를 더 유포해도 달러의 쓰임과 용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창출되니까.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유튜브를 틀고 퍼블릭시티에 글 쓸 때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자기 전에 넷플릭스를 그럼요. 하루 종일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와, 끔찍하네요. 네. 네. 제가 그냥 24시간을 달러를 계속 쓰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영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좀 어긋난다 싶으면 바로 등 돌리고 적군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캐릭터, 머스크 캐릭터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네. 둘이 언제 부딪혀도 부딪힐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갈까요? 어느 정도까지 같이 저렇게 막 힘을 합쳐서 가다가 결국은 헤어졌다더라 뭐 이렇게 될까요?
둘 다 베테랑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창업을 한두 번 해본 사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업자들과 동업도 해봤고, 그래서 불협화음도 생기고, 자기가 설립해서 초창기 CEO를 했던 페이팔에는 쫓겨나기도 네. 했었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자신의 강점과 단점도 알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그 기질을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부의 특임 장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도 네. 그것도 한시적으로만 하기로 둘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죠. 26년 뭐 7월 4일까지 딱 못 박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딱 2년 정도 남은 거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니 이건 둘 다 자기 스타일대로 아는 거죠. 야, 너도 나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기투합한 기간은 2년이다. 그 뒤는 너도 네가 할 길 가는 거고 나도 내가 할 길 가는 거야. 네. 둘 다 그 뜻을 같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때 다 관철하고 네. 빨리 끝내자. 이게 이미 암묵적 합의로 들어간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가치관이 똑같은 게 있어요. 착한 사람 흉내낼 생각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노골적이죠, 양쪽 예, 다. 나를 비난하려면 마음대로 비난하세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저는 그 비난에 대해서 기분 상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멘탈 갑들. 멘탈 갑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런 스타일이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찔러도 상처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너도 나랑 같은 스타일이구나. 알았어. 그러고 그냥 끝나거든요. 네. 굉장히 쿨 가이드일 수도 있거든요. 좋은 의미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그 소기에 본인들끼리 약속한 기간 2년, 그 2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하다가 세부 파인 튜닝 해야 될 것에서 맞지 않아서 못한 거는 그냥 그럼 네. 하지 말자. 그 정도야. 할 수 있는 건 하자. 하고 딱 2년 뒤에 아주 쿨하게 빠이빠이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스케줄만 보면은 2026년에 이제 거기는 2년마다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11월에 보통 중간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끝내기로 이런 스케줄을 잡았다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속내를 보면은 둘이 2년 안에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년이라는 게 어떤 행정부에 가장 힘이 있을 때기도 하고 정치적 스케줄도 그렇고 둘의 캐릭터도 그렇고 꽤 잘 잡았네. 아주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부 효율부. 트럼프 한 명도 버거운데 머스크까지 따라온 느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네, 이 행동이 굉장히 막 충동적이고 좀 돌발적이고 사실은 일기 때 많은 분들이 잊으신 것 같은데 정책이 아침마다 트위터로 바뀌었어요. 네. 백악관 그 보좌관들도 아니 대통령이 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스크까지 1+1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충동적인 정책들이나 생각지 못한 정책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준비가 가능합니까? 뭘 어떻게 준비해야지 그나마 안전할까요? 경제적으로 네. 봤을 때? 네. 트럼프 일기를 돌이켜 봤었을 때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선방한 건 있어요. 원하는 스타일이 확실해요.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다 비즈니스맨들이니까요. 받을 거 받고 숫자 맞춰주면 그 다음은 더 요구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물론 그 교섭력 차원에서 본인이 더 강한 걸 요구하는 척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예전에 집필했던 책을 보면 협상 관련된 책이 있는데 거기 그 스타일이 나와요. 거래 기술인가 예, 보겠어요. 예. 네네. 거기에 강하게 지르라고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너 또 다 내놔 했다가 그럼 내가 요만큼 양보할게 하면 반대쪽에서 마치 큰 걸 얻어간 것처럼 좋아하더라. 처음부터 난 요만큼만 원했는데 요만큼만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뺏긴 기분이 들어 하는데 내가 그 이상을 요구했다가 원래 내가 원했던 수준으로 낮춰주면 그 사람도 아싸 잘 막았다 생각을 하더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바로 그걸 국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고 우리가 이제 그 스타일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대비하면 어찌 보면 단순해요. 네. 맞춰주면 되는 숫자로. 거예요. 예, 네. 맞춰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덜 맞춰주기 위한 대신 우리가 너한테 이런 걸 해줄 수가 있다. 뭐래도 조금씩 이제 우리도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루기가 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정책을 많이 지르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일기 때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협상의 기술을 우리가 알고 네,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갔을 때 잘 조율을 하면은 네, 생각보다 의외로 잘 조율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지금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한 명만
얘기해도 참 벅찬데 그러네요. 머스크까지 같이 언급하시느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네, 전기차부터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정부 효율부가 어떻게 될지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와 그 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셈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인들의 만남이 과연 지지자들의 바람대로 위대한 미국의 시대를 다시 한번 열어줄 수 있을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